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한국 IMF 다시 온다. 원달러 1,500원 나라 망하기 직전이다. 여기에다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고환율은 한미 금리 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니고 서학개미 같은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문가들한테도 투자자들한테도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 다 빼고 지금 한국에 진짜 IMF급 위기가 온 건지, 그렇다면 아니라면 왜 환율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발언은 뭐가 틀린 건지, 이걸 숫자랑 팩트로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한국이 1997년 IMF 때처럼 나라가 당장 부도 나는 급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 각자 지방 경제는 IMF급 위기가 올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환율 문제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한국은행 총재의 프레임은 문제의 절반밖에 안 보고 있는 진단이다. 이걸 IMF 때 숫자, 환율, 가계부채, 한국은행 발언 네 가지로 쭉 풀어볼게요. IMF 때 한국은 진짜 어떤 상황이었냐? 숫자로 보는 1997년 IMF 얘기하려면 그때 상황을 숫자로 한번 찍고 가야 합니다. 나라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다. 1997년 11월 한국은 달러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단기 외채국 갚아야 할 해외 빚는 몰려있는데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외환 보유액 달러 비상금이 사실상 고갈됐어요. 그래서 결국 1997년 12월 3일 한국 정부는 IMF와 3년짜리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빌린 돈 딱 얼마였냐? 당시 한국이 약속받은 총 구제금융 패키지 규모는 약 584억 달러 US 달러 58.4빌리언. 구성은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IMF 210억 달러, 세계은행 월드 뱅크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ADB 40억 달러, 나머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양자 지원. 당시 한국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는 분석도 있어요. 즉, 나라가 통째로 부도나기 직전이어서 외부에서 580억 달러짜리 우산을 씌워준 상황. 이게 IMF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외환 보유액 CDS부터 다르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외환 보유액 그때랑 레벨 자체가 다르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 달러 비상금은 4천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 세계 상위권이에요. 그때처럼 내일 갚을 달러가 없어서 당장 부도 선언해야 하는 이 상황과는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CDS 프리미엄 시장이 보는 부도 위험 가격. CDS는 쉽게 말해서 한국이 빚을 못 갚을까봐 들어놓는 보험료 라고 보면 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저 나라는 위험하다. 숫자가 낮을수록 그래도 버틸만하다. 요즘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대략 20-30bp 0.20, 3% 수준입니다. 반대로 과거 유럽 재정위기 신흥국 위기 때는 20만 300bp까지 치솟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당장 부도 직전 그림은 아니다. 요약하면 IMF 때 외환 보유액 바닥고 CDS 외채 폭탄. 지금 외환 보유액 충분 CDS 낮은 편. 이라서 1997년 IMF가 그대로 다시 온다. 이 표현은 과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환율은 이렇게 높은가? 1,400에서 1,500원 시대.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죠. IMF급은 아니라면서 그럼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미쳐 있는 거냐? 최근 몇 달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1,470원 안팎, 장중에는 1,500원 근처까지 간 날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1,400원대가 뉴노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 고환율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겹친 결과예요. 미국 고금리 글로벌 달러 강세. 첫 번째는 달러 자체가 강해진 것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버티면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가 여전히 강한 편이에요.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매도예요. 올해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채권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원화를 파는 힘, 달러를 사는 힘이 생기니까 환율이 더 튀어오르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기사들 보면 원화 약세의 핵심은 외국인 매도, 구조적인 달러 수요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엔저 약한 엔화 동아시아 통화 디스카운트. 세 번째는 엔저 약한 엔화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엔화가 크게 약세를 보였고 투자자들은 보통
엔화 원화를 같이 동아시아 통화로 묶어서 봅니다. 엔화도 약한데 원화도 약하네. 이 지역 통화는 다 좀 디스카운트 아니야? 이런 심리가 붙으면 원화에도 할인 딱지가 붙는 거죠. 한국 내부 요인 가계부채 저성장 정책 불확실성. 네 번째는 한국 내부 구조 문제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GDP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90% 안팎, 주요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은행 IMF 분석을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만 유지됐어도 2024년 민간 소비가 4.9에서 5.4% 더 높았을 것이라고 할 정도예요. 성장률 전망은 1% 안팎, 저성장 구조가 굳어져 가고 있고 부동산, 정치, 세금, 인구 구조까지 불확실성이 겹친 상태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 외국인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기 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화는 강하게 보긴 어렵겠다. 그래서 CDS는 낮지만 환율은 높은 이 애매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했고 뭐가 문제냐? 이제 핵심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발언 요약.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고환율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이는 한미 금리 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쪽에서도 고환율의 범인으로 서학개미계인 해외 주식 투자자를 지목하고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까지 시사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즉 프레임이 이거예요. 고환율? 미국 탓도 아니고 구조 문제도 아니고 너희가 해외 주식 너무 많이 사서 그래. 왜 욕을 먹고 있냐? 세 가지 문제점. 이 발언이 욕을 먹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인 중 한 조각만 확대해서 보여준다. 첫 번째, 서학개미 국민연금 해외 투자 증가는 분명 일부 요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 보면 올해 해외 주식 채권 투자 금액이 개인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관까지 크게 증가했고 그래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진 것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고환율의 핵심이 달러 강세 외국인 이탈 엔저 한국 구조 문제. 이렇게 묶음으로 작동하는 건데 총재 발언은 그 중에서 서학개미 내국인 해외 투자 한 조각만 유독 크게 부각했다는 거죠. 정책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는 인상. 두 번째 문제는 책임 전가 프레임입니다. 고환율 앞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정부의 재정 규제 성장 전략, 구조개혁 미루기 이런 요소들은 얘기 안 하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건 금리나 외국인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해외 주식 너무 많이 사서 그럼. 이렇게 말하면 국민 입장에선 딱 이렇게 들립니다. 아, 결국 또 우리 탓이구나. 실제로 기사 댓글 전문가 코멘트 보면 서학개미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구조 문제는 안 고치고 투자자들만 탓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와요. 해외 투자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 세 번째는 메시지 방향 자체가 거꾸로라는 겁니다. 선진국은 보통 국민연금, 기관, 개인이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는 걸 장려합니다. 한국도 지금까지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 늘리고 개인 해외 투자, 인프라 해외 주식 해외 ETF 키우고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율 불안하니까 해외 주식 양도세 더 때릴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결국 장기 분산 투자 방향과도 충돌하고 고환율 해외 투자자 탓이라는 굉장히 단선적인 프레임이 됩니다. 즉 원인 진단도 반만 보고 메시지도 반대로 가고 책임도 개인에게 돌리는 모양새라서 총재 발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진짜 IMF 오냐? 앤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한국에 IMF가 온다는 말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가? 숫자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1997년 같은 외환위기형 IMF 외환 보유액 충분, CDS 낮은 편, 그때처럼 외채 폭탄 구조는 아님. 나라 당장 부도급은 아니다. 이하지만 각 가정의 미니 IMF. 가계부채 GDP 약 90% 이상, 세계 최상위권, 저성장, 고환율, 물가, 부동산 교육 노후 부담까지 합쳐지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우리 집은 IMF급으로 힘들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대한민국 IMF 오냐, 마냐가 아니라 우리 집 재무제표는 IMF를 버틸 수 있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세 가지. 영상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정리해보면요. 7-1 이자 폭탄빚부터 줄이기, 변동금리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은 투자 수익보다 빚 상환이 먼저입니다. 환율 금리 경기 아무리 흔들려도 이자 때문에 우리 집이 바로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
레버리지를 줄여놓는 게 1번이에요. 최소 6에서 12개월치 안정 쿠션 만들기. 생활비 6에서 12개월치 현금 예금 단기채 정도는 어떻게든 쌓아두기. 자산도 원화달러 국내 해외 주식 현금으로 조금은 나눠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환율이 1300이든 1500이든 불편하긴 해도 다음 달 카드가 월세는 막힌다. 이 정도 심리적 여유가 생겨요. 최소한의 경제 지식 공포 마케팅 필터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IMF 온다, 나라 망한다. 이런 공포 썸네일만 보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소비 투자 인생 결정 전체가 공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근데 외환 보유액이 뭔지, CDS가 뭔지,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면 위험한지, 환율이 왜 오르는지 이 정도만 알아도 아, 저건 숫자랑 안 맞네. 이건 진짜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리해 볼게요. 제2의 IMF? 외환 보유액 CDS 숫자만 보면 1997년 폭부 상황은 아니다. 대신 가계부채, 저성장, 고환율, 생활비가 한꺼번에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나라보다 우리 집이 먼저 IMF급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그 위기를 서학개미 해외 투자 탓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의 반밖에 안 보는 진단이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월급쟁이,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분들이 IMF가 오든 안 오든 환율이 1300이든 1500이든 우리 집 재무제표만큼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숫자랑 실제 사례로 계속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포 썸네일만 보지 말고 이제는 숫자도 같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쉽게 그런데 내용은 깊게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